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산 분계 계속해서 할 거고요. 수동 결산 유형 중에서 이제 현금 가부족 정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가부족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현금이라고 하는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잔액이 있을 거고요. 장부상에 잔액이 있을 거고 이거를 실제로 금고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금고에 비교를 해서 우리가 실제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장부상 잔액을 실제 잔액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장부상 잔액이 잘못된 거고 실제로 나와 있는 게 실제로 잔액 금고에 계산 있는 그 금액이 실제 잔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상 잔액에서 실제 잔액으로 만들어주면서 그 관련된 차이 금액을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이거는 사실 기말에 없애줘야 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이 있는 상태로 재무상태표가 마감이 돼서는 안 되고요.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해당 내역을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은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우리가 맞출 때까지 맞춰보고 근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게 되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장부상의 현금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현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줄이려면 대변에 현금이 오게 되고요. 이거의 결과로서 이제 현금 과부족이 계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 시까지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현금 과부족을 상계를 하면서 그거를 잡손실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금 잔액이 남는 경우로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보유 현금이 더 많은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실제 보유 현금이 더 많으니까 현금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중에는 현금을 늘려주면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놨을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현금 가부족에 대한 원인은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져서 이거가 뭐 관련된 이자 수익이었는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수익이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현금 가부족이 있는 상태로 재무상태표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을 없애주면서 잡이익으로 대체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 가부족으로 계정으로 처리해뒀던 4만 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현금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실제 현금으로 장부상 현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금이 부족했으니까 현금을 줄여줬겠죠. 그래서 현금이 4만 원이 줄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놨던 거예요? 현금 가부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 이 내용 4만 원 중 이 내용을 먼저 해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서 32,000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교통비로 누락분으로 밝혀졌다. 그럼 현금 가부족을 없애주면서 4만 원을 없애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중에서 32,000원은 여비교통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산일까지 내역을 알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얘는 여비교통비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가 이제 잡손실이 된다. 8,000원만큼은 잡손실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1008번이고요. 결산분계 계속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차변에는 일단은 뭘 줄여줘야 돼요? 현금 가부족을 줄여줘야 되겠죠. 네, 계산되어 있던 현금 가부족을 기말에는 항상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4만 원을 없애주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판매 직원의 여비교통비, 시내교통비니까 자, 여비교통비 그러면 812번이 되겠고요. 32,000원은 밝혀졌다는 거죠.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손실로 8,000원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 시재가 5,000원이 부족하대요. 자, 근데 보고기간 종료일이죠? 그래서 원래는 현금 부족액이 5,000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금 시재가 5,000원 부족하니까 5,000원 줄여줘야 되겠죠. 장부상에. 그래서 우리가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를 했다가 우리가 기중에 만약에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현금 가부족으로 해놓는데 보고기간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했다가 현금 가부족을 없애고 관련된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5,000원 그리고 잡손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중에 어쨌든 우리가 기말이 되기 전에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현금가부족을 이렇게 계정을 뒀다가 이 현금가부족을 없애면서 어떤 관련된 계정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 얘는 아예 보고기간 종료를 현재 보니까 현금시제 우리 밝힐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가부족 자체를 안 하고요. 그냥 현금을 줄이면서 이거는 어쨌든 밝힐 수 없으니 5,000원으로 단기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보시면요. 잡손실로 5,000원을 처리하고 그만큼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현금을 줄이면서 현금이 부족한 거죠. 시제, 현금 시제가 금고에 가보니까 5,000원이 부족했다. 장부상의 잔액은 장부상의 잔액보다 장부상의 잔액이 5,000원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장부상의 잔액이 5,000원이었는데 우리 현금 시제를 가보니까 0원이랐던 거죠. 그럼 현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5,000원 줄여주면서 바로 우리가 현금가부족이라는 계정 처리를 중간에 하지 않고 단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가지급금, 가수금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미결산 항목이에요. 돈이 나갔어요. 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이 나갔는데 이 계정이 뭔지 모르겠어. 돈이 나가서 출금이 된 거야. 통장에서 출금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마찬가지로 이게 대여금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이거를 다 가지급금에서 뭐 대여금이나 혹은 뭐 외상매출금의 감소나 이렇게 처리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가수금은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가수금으로 일단 처리를 해놨다가 이 가수금의 원인이 뭐 때문이었다?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상매출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가계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경우에는 어쨌든 기말 우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가계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우리 적절한 과목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급금을 없애주면서 일단 이렇게 가지급금이 계상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기중에 돈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현금이 나가면서 가지급금 계상을 해놨을 건데 가지급금은 그대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가지급금 전액을 없애주면서 어쨌든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반면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수금도 마찬가지로 얘를 다 없애주고요.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020년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지금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을 갔던 영업사원 홍길동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 후 반납액이 결산인 현재 각각 가지급금 계정과 가수금 계정에 계상이 되어 있대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합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일에 정산 분계를 하고요. 그리고 출장비는 전에 교통비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홍길동이 출장을 나갈 때 우린 현금을 줬겠죠. 현금을 줘서 이 출장비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를 일단 미리 주는 거예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그리고 반납을 했대요. 그럼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겠죠. 현금이 들어오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가수금으로 처리를 해놨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져간 돈에서 받은 돈을 빼면 그 나머지가 여비교통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잔을 열어야 돼요. 합잔에서 12월 31일 이렇게 조회를 해볼게요. 자, 해보게 되면 지금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게 보시면 30만 원. 네, 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때 우리는 30만 원을 계상을 해놨고요. 그리고 가수금은요. 가수금은 부채 계정이죠. 네, 돈을 받으면서 7만 5천 원. 자, 7만 5천 원을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얼마 썼을까요? 22만 5천 원을 썼겠죠. 이게 뭐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여비교통비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금액이구나. 그러면 일단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다 없애주는 그런 분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반전표로 가서. 자, 일단은 가지급금을 다 없애줍니다. 가지급금 이렇게 합잔에 있으면 가지급금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자,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 30만 원. 그 다음에 가수금도 다 없애줘야 되겠죠.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으로 해야 가수금이 없어집니다. 7만 5천 원. 그럼 나머지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줬던 돈 30만 원에서 받은 돈 7만 5천 원 빼면 22만 5천 원만큼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판매관리비. 자, 여기 보시면 영업부. 영업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판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800번대로 22만 5천 원 이렇게 처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잔을 확인해서 이렇게 가지급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말 시점에는 현금 가부족을 잔액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현금 가부족도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계정들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채로 결산이 완료되면 안 돼요. 얘네들 다 0원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기말수정 분기에 결산 분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화자산 부채 평가도 지금 보시면요. 외화자산 부채 중에서 현금이나 아니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과 같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이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우리는 결산일 현재, 즉 기말 12월 31일의 환율로 환산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외화, 장기차입금, 외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이 환율 차이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화폐성 외화 자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선수금이나 선급금과 같은 비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의 경우에는 우리 결산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만약에 선수금이나 선급금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환율로 환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급금이나 선수금은요 어떤 계정이냐면 미리 돈을 지불한 거예요. 이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이런 화폐성 자산의 경우에는 나중에 대금 수수가 이루어져요. 금융자산으로 이게 소멸이 돼요. 외상매입금도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죠. 어쨌든 돈이 나가게 돼 있고요. 현금이 나가게 돼 있고 외상매출금은요 현금이 들어오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건 현금 그 자체고 외화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은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오거나 해야 돼요. 근데 없어지면서 그런데 선급금이나 선수금은 어떻게 되죠? 이미 돈이 주고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돈을 주고받은 거라서 이 선수금을 없애거나 했을 때는 선수금이 없어지는 거는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은요? 미리 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은 없어지면서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지 어떤 금융자산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세요. 선급금과 선수금으로 얘네들은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이 두 가지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외화대여금, 외화장기대여금, 외화장기차입금 뭐 이런 것들은 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선급금과 선수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선급금과 선수금이 없어질 때 우리가 금융자산에 수수가 있다 이렇게 현금에 수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돈을 수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화폐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선급금과 선수금은 이미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이루어진 거고 재화나 용역에 의해서 선급금이나 선수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안 되시면 외우세요. 자, 그러면 외화자산의 경우에는 마감 환율이 더 높으면은 우리 외화 환산이익이 발생하고 마감 환율이 줄어들게 되면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는 절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까 현재는 어떻고 현재의 우리 자산의 상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환율이 올바른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기말 시점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때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자산이 증가해서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환율이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반면에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채는 반대죠. 부채가 증가하는 환산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하면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요. 그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계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계상해가지고 상대 계정은 차변에 나오면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 나오면 외화 환산 이익 이런 식으로 분계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야.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해주는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에서만 나타나는 계정이고요. 외환 차손익의 경우에는요. 외환 차손익의 경우에는 이런 외화 자산 부채를 실현하면서 즉 우리 외화 자산 부채가 장부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가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제거가 될 때 그때 외환 차손이 발생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외화 환산 손익을 볼게요. 자, 1번이고요. 자, 결산일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외화 자산이래요. 외화 자산이고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외화 예금에 해당이 되고 현재는 장부가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단기말의 기준 환율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75만 엔이고요. 자, N은 주의하셔야 될 게 100엔에 1150원이기 때문에 11.5원으로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게 되면요. 20125000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외화 예금을 얼마나 늘려줘야 돼요? 12만 5천 원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분계를 치는 겁니다. 자, 12월 31일에 외화 예금 얘를 지금 근데 이거는 잠시만요. 1008번이 맞죠? 네, 외화 예금을 12만 5천 원 일단 늘려줘요. 그러면 대차 차익이 어디 남나요? 대변에 남죠? 그러면 외화 환산이 언제나 이거는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회사는 다음과 같이 외화 예금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럼 단기말 기준 환율은 1080.25네요. 1080.25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장부상 금액이 어떻게 돼요? 현재. 자, 현재는 5,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자, 5만 달러를 1080.25로 곱해주면요. 54, 012, 500이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되죠? 5,500에서 12,500원. 그러면 마이너스 98만 7,500원으로 이렇게 감소를 시켜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감소를 시켜줘야 되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일단은 외화 예금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 어쨌든 여기에 5,500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5,400, 54012500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화 예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해 오겠죠? 그러면 외화 예금 128 이거를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 바꿔줘야 되는 금액으로 바꿔줘요. 네, 그래서 987500을 감소시키면 대차 차익이 어디 남나요? 차변에 남죠? 그렇게 되면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됐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지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외화 자산과 부채를 같이 줬어요.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고요. 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라. 그러니까 기말 시점에 환율로 환산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화 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하게 되고요. 다만 미수금과 외화 장기차익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을 원래 거래처 코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래네요. 네, 완전 땡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미수금과 장기차익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되죠? 12월 31일에 환율로 계상이 되어 있겠죠. 이거는 다 2019년 12월 말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에 환율로 아마 계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장부상에는. 작년에는 적절히 환율을 계산해서 환산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1250원에서 1100원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미수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수금을 보게 되면요. 자, 미수금을 보게 되면 자, 4,000달러예요. 네, 4,000달러인데 현재 4,000달러죠. 현재 4,000달러에다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계상이 1,25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 4,000달러에 대해서 1,100원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150원이죠? 곱하기 4,000달러. 4,000달러에 대해서 150원씩 줄어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익인 거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미수금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미수금을 일단 줄여줍니다. 대변으로 와야지 미수금이 줄어들겠죠. 미수금을 줄여주고요. 6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대차 차익에 해당하는 거를 뭐로 하면 되겠어요? 차변에 대차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6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외화 장기 차익금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화 환산 손익을 여기서 반영해 줄 필요 없이 분계를 입력하시면 이익인지 손실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3만 달러예요. 지금 현재는 3만 달러인데 이거에 대해서 1250원이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1100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쨌든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3만 달러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해보면요. 마이너스 450원, 5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을 이만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외화 장기 차입금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하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두고요. 그리고 4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외화 환산이익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4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12월 31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당사의 외화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현재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잠시만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 즉 환율 환산하라는 거예요.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화 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해라. 그러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을 생략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외화장기차입금, 선수금이 있네요. 자, 우리 아까 선수금은 뭐죠? 환산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수금에 대해서는 환산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상매출금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부터 보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올바른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2만 달러입니다. 이게 자산이든 부채든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면 발생일의 환율은 1,100원이었고 우리는 어쨌든 이 12월 30일의 환율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0원으로 1,100원이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2만 달러를 1,200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어떻게 되죠? 2만 달러에 대해서 100원만큼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2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일단 늘려주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고려하실 필요 없고 외상매출금을 늘려줍니다. 외상매출금을 200만 원만큼 늘려줘요. 그러면 대변에 대차차익이 발생하죠? 그럼 그냥 외화환산이익 치는 겁니다. 이게 환산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자산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자산이 늘어났는지 감소했는지만 판단하시게 되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은 일단 자산을 차변에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차익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200만 원을 입력을 해주고요. 대차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화 환산이익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외화 장기 차익금이죠. 외화 장기 차익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3만 달러죠. 자, 3만 달러인데요. 지금 1,150원으로 계산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줘야 돼요? 1,200원이에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화 장기 차익금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어디에 나와야 돼요? 대변에 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차 차익은 차변에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차익분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요. 15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자, 입력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1,150원에서 1,15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1,200원으로 계상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익금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외화 장기 차익금, 장기 차익금 해서 지금 보시면 150만 원, 150만 원 늘려주고요. 아, 이거 지금 아까 대변에 아까 외화 환산이익이군요. 200만 원 아까 분계고요. 자, 여기 일단은 자, 대변에 뭘 늘려줘야 돼요? 외화 장기 차익금을 일단 늘려줍니다. 150만 원을 늘려주고요. 차변에 지금 대차 차익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955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유가증권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평가의 경우에는요, 우리 단기매매증권이랑 매도가능증권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요,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항상 이 평가손익에 대해서 단기손익으로 우리가 계상을 하게 됩니다.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전부 다 단기손익으로 우리 평가를 하는 경우에
이거를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즉 이거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는 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 단기매매증권이 올라가게 되면 평가액이 올라가게 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이 감소하게 되면요.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단기매매증권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손익,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이 돼서 단기손익에 반영이 된다는 거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네, 그래서 항상 공정가치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우리가 단기손익에 반영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요, 네, 평가 시에는 우리 해당 손익이 공정가치가 상승하거나 감소했을 때, 예, 그때 이 평가손익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 항목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본에 반영을 하게 되고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을 반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기말 시점에는 항상 평가이익의 누적액은 어떻게 돼요? 보시면 평가이익은 우리 취득가액과 그 평가이익의 차액분, 그 다음 평가손실도 이 차액분이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거는 이 금액이고요.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해서 이 변동분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기타포괄손익 누적액은요, 우리가 취득가액과 공정가치 차액분, 이렇게 취득가액과 공정가치 차액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우선적으로 상계를 하고요. 우선적으로 상계를 하고 평가이익을 잡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도 평가이익을 먼저 상계를 하고요. 평가이익을 상계하고 평가손실을 잡죠. 기존에 있는 평가이익을 먼저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만큼 평가손실을 잡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재무상태표상의 기말 우리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은 이 취득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환영하시면 되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항상 공정가치로 평가가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매도가능증권은 우리가 다 자본으로 분류를 하는 반면에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이것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이 돼요.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이 되는데 이거는 단기손익 밑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 보면은 단기손익 밑에 기타포괄손익이 있거든요. 단기 변동분. 그래서 총 포괄손익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얘는 자본 항목으로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 이건 아직 평가라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지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매도가능증권을 팔아야 평가이익이든 평가손실이 실현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이 모든 평가손익에 대해서 단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거고 우리는 평가이익이든 평가손실이든 어쨌든 자본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일단은 어쨌든 공정가치로 기말에 단기매매증권이든 매도가능증권이든 항상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해당 손익을 어디에다 반영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은 2020년 10월 3일에 취득을 해서 보유 중인 주식 50주이다. 취득금액이 8,000원이고요.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가 8,500인 경우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해라.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단기매매증권을 우리가 8,000원,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가액이 지금 8,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단기매매증권은 항상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말 공정가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8,500원으로 기말 시점의 공정가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을 늘려줘야 돼요? 주당 500원을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는 분계를 입력해 볼게요. 자, 단기매매증권 늘려줘야 돼요.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늘려주게 되고요. 지금 500원에 몇 주죠? 자, 500원에 50주입니다. 그렇게 되면 50주에 해당이 되면요. 자, 25,000원 이렇게 되고요. 그것만큼 단기매매증권을 올려줬죠. 그러니까 대변에 대차차익이 남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현재 금액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8,5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자산을 단기매매 증권을 어쨌든 8,000원에서 8,500원으로 만들어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당 500원이니까 어쨌든 단기매매 증권이 차변에 오니까 차변에 입력을 해주시고 대차 차익이 대변에 나니까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 증권으로 주식회사 클릭상사의 주식 500주가 있고요. 취득원가가 주당 1,800원. 그 다음에 기말의 공정가치가 1,650원이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얘는 1,800원으로 단기매매 증권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줘요? 1,800원에서 주당 1,800원에서 1,650원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매매 증권을 줄여줘야겠다.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을 줄여주면 대변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1,650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650원과 1,800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150원 곱하기 500주를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럼 그 차액이 일단 단기매매 증권을 줄여줘야 되니까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우리가 150원에 500주를 곱하게 되면 75,000원. 자, 75,000원. 75,000원이 되겠고요. 예, 그만큼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은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서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라. 기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요. 다음의 자료만 참고해서 회계 처리를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건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취득원가를 얼마 했다는 거예요? 56,000원에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56,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2019년 결산일 현재에 64,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우리가 평가를 했겠죠. 이거는 어디에 계상돼 있어요? 네, 자본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2020년 결산일 시가가 6만 원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얼만큼이 줄어들어야 돼요? 네, 지금 계상은 6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만큼을 줄여줘야 돼요? 이 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마이너스 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줘야 돼요. 몇 주에 대해서? 5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5주만 남아있는 겁니다. 10주 중에 5주를 매도해서 5주만 남아있는 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을 일단 줄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이익은 얼만큼 계상돼 있어요? 이 지금 56,000원과 64,000원 요 차액분에 해당되는 요만큼이 우리가 지금 평가 이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먼저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에 줄여줘야 돼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을 줄여주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178로 하셔야 돼요. 이게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유동성 대체를 한 것이 그 아까 1, 2 매도 가능 증권 누르면 2개가 나오거든요. 1, 2, 3이 그 유동성 대체를 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를 줄여주냐면 2만 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거는 우리가 이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64,000원, 이 56,000원과 64,000원에 해당하는 주당 8,000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하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우선 상계하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상계를 하셔야 됩니다. 평가 이익이 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주식회사 경주의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고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100만 원인데요.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데 19년도 말에 기말 현재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요. 재무상태표상의 기말 현재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언제나 그 공정가치와 그다음 취득가액의 차액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95만 원이 50만 원이죠. 이거 50만 원이네요. 지우개.
로 지우고, 자, 50만 원만큼 평가 손실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요, 매도 가능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그 다음에 자본 항목에 평가 손실 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가 손실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월 1일에 처분을 했대요. 50%를 처분했기 때문에 이 가액은 어떻게 바뀌나요? 50만 원. 그다음에 얘는요, 25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겠죠. 그러다가 자, 기말 시점의 공정가치가 55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자, 우리 25만 원만큼은 25만 원과 5만 원으로 나뉘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25만 원의 경우에는 평가 손실과 우선적으로 상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된다. 그래서 언제나 기말 시점에는 이 5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25만 원만 남았겠죠. 중간에 50% 매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다 평가 손실을 상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잡는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기말 시점에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공정가치와 해당 일자의 공정가치와 취득가액, 공정가치와 취득가액의 차액분이 바로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금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을 늘려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를 늘려줘야 되죠? 25만 원에서 55만 원이니까 30만 원 늘려줘야 됩니다. 그럼 30만 원 일단 늘려줄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을 30만 원을 늘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상계하기 때문에 이 25만 원을 우선적으로 상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번째여야 되죠. 자본이니까. 그리고 25만 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해서 5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기존에 계상되어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을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차익분에 대해서 평가 손익으로 처리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재무상태표,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으로 기록이 된다. 이거를 평가 이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기말 시점에 계상이 돼 있을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 55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겠죠? 그리고 평가이익은 5만 원만 남아있을 거니까 평가이익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거는 여기 이 매도 가능 증권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하게 되면 50만 원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취득원가.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재무상태표에는 취득원가로 계상되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손상차손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나 혹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항상 손상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건 대손충당금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채권이 됐든 재고자산은 뭐죠?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손상각비, 이게 손상되지 않았는지, 회수가 실제로 가능한지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다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죠. 네, 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되고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손상차손이라는 걸 검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이게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회계에서 보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경영자는 항상 자산이 과대 계상된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보수주의에서는 이 자산이 절대 과대 계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혹시나 손상 징후가 있다면 그 비용을 먼저 잡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손상이 된다고, 아직 이건 확정 사건들은 아니에요. 대손이 되거나 평가 절하가 되거나 혹은 손상이 되는 사건 모두 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건인데, 그게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포착이 된다면 비용을 먼저 잡겠다라고 하는 게 자산 손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합니다. 즉 장부금액하고 우리가 회수가능액이라는 거를 평가를 해서 만약 회수가능액이 이거보다 적게 되면 그때 요 차액분에 대해서는 항상 회수가능액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높은 경우, 이 경우는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네, 그래서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죠? 얘네들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유형자산은 사용을 하거나 혹은 사용 가치가 없다면 지금 당장 팔아버리겠죠. 예, 이 둘 중에서 큰 것이 바로 회수 가능액에 해당이 되고요. 자,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상 장부 금액하고 회수 가능액을 비교했을 때 차액분이 생기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 유형자산이 지금 당장 손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해서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계상한다. 즉 재무상태표에 예를 들어 기계장치라고 하게 되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이 되겠죠?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손상차손 누계액 이것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이 있으면요. 정부보조금까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면 정부보조금까지 이렇게 해서 순장부 금액이 계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형자산의 경우에는요.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을 합니다. 기계장치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정부보조금 이런 식으로 차감을 하는 반면에 무형자산은 그냥 예를 들어 개발비면 개발비를 다 그냥 줄여버리는 거예요. 상각비도 마찬가지죠. 무형자산은 상각을 할 때도 해당 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직접차감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하고 무형자산은 실제로 이 무형자산 자체를 줄여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상각비도 그렇고 손상도 그렇고 어쨌든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손상을 검토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손상은 원가 모형이든 재평가 모형. 자, 우리가 원가 모형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에서 채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의 두 차이점은 뭐냐면요. 공정가치 평가를 하느냐 여부예요. 자, 그래서 원가 모형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요.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재평가 모형의 경우에는 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감가상각하고 손상이 있는데요. 원가 모형이든 재평가 모형이든 감가상각과 손상은 무조건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재평가 모형의 차이는 우리 기말 시점의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원가 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인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자, 기계장치를 우리는 이게 역사적 원가 취득가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빼는데 자, 원가법의 경우에는 원가법은 이게 취득원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재평가 모형의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아니고 뭐로 계상되어 있는 거죠? 공정가치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재평가를 해봤더니 공정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했을 때 요게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거는 자본으로 계상을 하게 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평가 차익이라고 합니다. 자본 항목이 되겠고요. 반면에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요. 이거는 당기손익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는 건 영업의 비용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평가 손실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이익에 대해서는 자본으로 평가하고 이건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은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보수주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렇게 손실을 인정을 해줄 거면 이익도 인정이 되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이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재평가 공정가치를 높은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분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반면에 우리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요, 재평가 손실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계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손익을 최대한 과소하게 잡아줘야 되지 이게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산은요, 자산은 과대평가되지 않아야 되고요, 손익은 과대평가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비용은 많이 잡고요,
이익은 적게 잡고 그렇고 자산은 적게 잡고 이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재평가 모형을 통해서 유형자산을 평가하게 된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보유 중인 특허권에 배타적 권리가 있고요. 배타적 권리가 800만 원으로 하락을 했대요. 그러면 회사는 보유 중인 특허권을 처분할 예정이고 자산의 손상차손 요건을 충족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특허권 보유 중인 특허권의 관리가 800만 원으로 이게 바로 회수 가능액이 되겠죠. 이게 회수 가능액.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특허권의 장부가액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합잔을 봐야 됩니다. 자, 합계잔액 시사표에서 자, 특허권. 자, 특허권이 지금 1,500만 원이죠. 예, 근데 지금 얼마래요? 예, 지금 장부가액은 1,500만 원인데요. 장부가액. 지금 회수 가능액이 얼마예요? 800만 원이라는 거죠. 이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700만 원만큼을 우리가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해줘야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자, 무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700만 원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손상차손 누계액이 아니고 해당 무형자산의 가액을 직접 줄여준다. 그러니까 특허권을 직접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특허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손상징후가 있다. 손상징후, 손상차손 이런 걸 보고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일 현재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의 장부금액이 2억이래요. 자, 2억으로 장부금액이 계상되어 있고요. 토지를 검토한 결과 토지의 사용가치는 1억 3,600, 사용가치, 처분가치 이게 순공정가치죠. 순공정가치. 여기에서 이 처분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빼면 순공정가치인데 처분부대원가를 별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순공정가치와 동일한 개념이구나. 예. 그러니까 사용을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둘 중에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큰 금액이 바로 회수 가능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둘 중에 큰 금액이 1억 7,300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손상징후가 있는데 1억 7,300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이 차액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2,7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00만큼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고요. 금액은 이제 2,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무형자산과 달리 직접 해당 자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되고요. 토지와 관련된 토지 밑에 와야 되겠죠. 이것도 다 자산별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등등 이 자산별로 손상차손 누계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각각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에 대한 손상차손 누계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3번이고요. 당사는 재평가 모형에 따라서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액이 산출돼서 유형자산 재평가 차손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토지의 장부금액이 9,850만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토지 장부금액이 있었는데 이때 12월 31일에 평가를 했대요. 재평가 모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1억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자, 1억이네요. 그럼 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 금액이 이제 15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재평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 차익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를 일단 늘려줘야 돼요. 재평가 차익으로 자, 토지를 150만 원을 늘려주게 되고요. 이것만큼 재평가 차익에 해당되는 금액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자본 항목으로 계상이 돼서 300번대 코드가 사용됐죠. 자, 4번입니다. 2018년 7월 1일이고요.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개발비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2020년 말에 완전히 소멸됐대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성이 소멸됐다. 이거는 뭐냐면 손상이라는 겁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요. 당사는 개발비에 대해서 내용연수 20년의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죠? 2천만 원을 20년으로 나누게 되면 1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고 있겠네요. 당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소멸분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한 개발비의 가액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비가 2018년 도분이 있고 2019년도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20년 감가상각비가 있을 건데 자 일단은 2018년도는 100만 원 중에서 7월 1일에 우리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 그 다음에 2019년은 100만 원. 2020년은 100만 원이겠죠. 근데 얘는 단기 상각비로 계상을 해야 되겠죠. 단기 상각비로 계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850만 원. 2,000만 원에서 일단 기초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2,000만 원에서 네. 처분 시점에는 어쨌든 우리가 1,75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을 거예요. 장부가액은. 근데 일단 개발비는요. 개발비는 이 지금 감가상각비를 먼저 우선 계상을 해놓을게요. 자 보시면 상각비 100만 원. 100만 원을 줄이면서 우리가 계상을 하면서 뭐를 줄여야 되죠? 개발비를 일단 줄여야 되겠죠? 네, 개발비 100만 원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비는 원래 얼마가 계상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개발비를 줄이고 나면 얼마가 남죠? 자, 얘네들을 다 감가상각을 하고 난 250만 원을 빼게 되면 무형자산은 1,750만 원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이 중에서 1,000원을 남기고 1,000원을 남기고 1,749만 9천 원만큼 이게 장부금액인데 12월 말 2020년 12월 31일에 장부금액인데 이게 아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손상차손은요. 무형자산을 일단 개발비를 다 없애줘야 되겠죠. 1,749만 9천 원. 이 금액을 다 없어주면서 이 해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분계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요거 하나의 분계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하나의 분계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무형자산 상각비는 100만 원. 그리고 우리 장부가액만큼 우리가 2020년 말에 장부가액은 결국에는 2018, 19년, 20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모두 반영되고 나서 2,000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1,750만 원 중에 비만가액 1,000원을 뺀 1,749만 9천 원. 이 금액이 우리가 장부상에 계상이 돼 있을 텐데 이 금액이 전액 손상이 됐다는 겁니다. 0원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 손상차손 1,749만 9천 원 이렇게 잡고 그것만큼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대변의 개발비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면 하나의 분계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이 분계는 어쨌든 이렇게 개발비를 먼저 계상을 하고 나서 장부가액을 다 없애면서 해당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하는 이 두 개의 분계가 합쳐져 있는 분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개발비 문제 이거 손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쨌든 회수 가능해. 네, 그리고 무형자산은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특허권이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했다, 가치가 하락했다, 혹은 뭐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 무형자산의 경우 이렇게 되고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었다,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문제구나. 손상차손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은 손상차손 누계액을 가지고 누계액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이나 개발비와 같은 무형자산은 직접 해당 가액을 장부가액을 줄이게 된다. 취득가액을 줄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재평가 차익 이거는 자본,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계상이 된다. 재평가 모형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계상이 된다. 네, 그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도가능증권하고 재평가 잉여금을 좀 구분할게. 우리 매도가능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가 이익이든 손실이든 전부 다 자본으로 처리하죠.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모형의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은 우리가 이익은 재평가 이익으로 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으로 반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 손실 같은 경우에는 단기손익으로 반영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하고 재평가 모형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